김정열 장군, 일본군 조종사 출신이었던 그는 광복 이후 우리 공군의 창설 멤버였으며 초대 공군참모 총장, 국방부 장관, 주미대사, 국무총리 등 격동의 시절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이 영상은 김정열 장군의 회고록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열 장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열의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호조의 고위 관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준호는 1906년 대한제국 무관학교인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동기들은 홍사익, 이응준, 신태영, 유승열 등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일본 중앙유년학교에 편입되었는데 일부 학생들 중에는 일본의 교육을 거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순종 황제가 그대로 남으라는 어명을 내려 그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로 졸업한 그는 시고쿠에 위치한 11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게 되었고 1917년 그곳에서 김정열을 낳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김준호는 중국 청도로 파병되었으며 러시아 혁명 당시에는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출병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대위로 전역한 그는 경기도 안성에 거주지를 정했고 이후 배제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김정열의 어머니 변상희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초기 신식 여성으로 진명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홀로 강원도 양구에 갔으며 그곳에서 수년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24살에 결혼한 그녀는 사업 수완이 좋아 우리나라 최초의 웨딩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조화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는데 이 조화가 우리나라 결혼식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정열은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성장한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소학교에 다녔으며 이후 경성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성중학교는 입학 정원이 2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조선인 학생은 김정열을 포함해 5명에 불과했습니다. 운동에 소질이 있어 검도와 야구를 즐겼던 그는 권투에도 관심이 있어 우리나라 권투클럽 의효시인 동양권투구락부에 일기생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일반 조선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열은 집안 내력을 이어받아 193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사관학교 항공과를 졸업한 그는 소위로 임관해 일본 큐슈의 제4 비행전대에 배치되었으며 그곳에서 기총소사와 폭격, 야간 전투 등의 비행 기술을 추가로 연마했습니다. 1941년 김정열은 중위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97식 전투기를 몰고 대만으로 날아갔으며 그곳에서 수송선단에 대한 공중엄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그가 소속된 부대는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지휘관 교육을 받은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 중대장을 맡았고 대위로 진급한 이후에는 제18 비행대의 전대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부대는 3식 전투기 히엔을 운용했는데 이 전투기는 일본 육군 항공대의 최신 기체로 김정열은 조선인 출신으로는 유일한 히엔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말기 그는 남방 지역에 유류를 공급하는 팔렘방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베트남 사이공에서 대기하던 그는 이듬해인
1946년 조선인 1100명을 인솔하고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항공 분야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모여 공군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남한에는 조종사 90명, 정비사 300명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의 항공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설 작업은 주로 김정렬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그를 포함해 7명의 공군 창설 간부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500여 명의 인사들이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수색에 위치한 보병학교에서 미군식 기본교육을 받은 그들은 처음에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후 한 달에 1계급씩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항공대는 미군으로부터 연락기 20대를 인수받아 간신히 비행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대령이 된 김정렬은 육군항공사관학교에 교장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항공의 경종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북한 공군의 규모,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작전 계획, 남한의 일방적인 패배, 그리고 20세기 공군의 중요성과 독립의 필요성 등이 역설되어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김정렬의 노력과 이승만 대통령의 지원으로 결국 공군이 창설되었는데, 당시 규모는 병력 1100명, 연락기 20대이고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초대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김정렬과 박정희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미 군정은 남한 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남조선노동당은 공개적으로 서울에 당사를 마련하고 세력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군 내부에 공산당 조직책을 심어 놓았으며 결국 1948년 10월에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군은 공산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숙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 인물은 특무부대장 김창룡이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을 통해 군인 3,000명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박정희였습니다. 사실 박정희는 김정렬의 일본 육사 후배로 그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김정렬은 박정희를 구출하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결국 최병덕 장군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김정렬의 부탁을 받은 최병덕 장군은 김창룡을 불러 박정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김창룡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는 자리에 박정희가 10번 정도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자들 세계에서 박정희는 추방될 것이고 그의 무고함은 증명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소령은 공산주의자 체포 과정에 참석하게 되면서 간신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군사 원조를 받아 국방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미국은 우리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불필요하게 한국군을 증강시켜 소련과 북한을 자극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기본적인 소총 이외에 야포의 숫자는 극히 적었으며 전차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기의 부족은 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군이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투기의 원조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무장이 없는 연락기 20대 정도만을 지원해줄 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가까스로 3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캐나다에서 고등훈련기 10대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선이 급격하게 밀리게 되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 주요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쟁에서의 패배를 가정해 정부를 해외로 철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육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저항을 계속하고 해군은 경남 진해로 집결해 정부 요인들을 해외로 망명시키며 공군도 김해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을 탈출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공군 참모총장인 김정열 장군도 항공기와 부대 인원들을 대구로 철수시키고 있던 도중 뜻밖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우리 군의 수뇌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52년 김정열 장군이 공군 참모총장직을 수행한 지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군인사는 매우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사명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전임자는 한창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불쾌한 감정으로 그만두어야 했고, 후임자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직무를 이어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열은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사임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앞으로의 참모총장은 미국처럼 2년 임기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이후의 참모총장은 2년 임기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는데 공군 참모총장직을 그만둔 그는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속 군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 당시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유엔군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불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작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의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충간이 마련되었는데 한국군 군사사절단을 일본 도쿄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상주시켜 작전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열 장군이 한국군 사절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다른 4명의 수행원과 함께 도쿄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절단의 사무실은 과거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영어교실이었는데, 김정열은 사관학교 시절 자신이 영어 교육을 받던 곳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고 합니다. 사절단 임무를 한창 수행하던 1953년 3월 김정열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그는 이 진급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함께 일하는 미군 참모들은 대부분 소장의 계급을 갖고 있는데 자신만 중장이면 그들과 같이 일하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열은 한국에 돌아올 때는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가 유엔군 사령부로 갈 때는 다시 소장 계급으로 바꾸어 달았다고 합니다. 1954년 12월 김정열 장군은 다시 한번 공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공군은 제대로 된 본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는 이번 기회에 공군만의 독자적인 본부 건물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선 부지가 필요했는데 대상 지역을 여러 곳 물색하던 중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떨어진 한적한 외곽 지역이었던 대방동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을 짓기 위한 건설 자재가 문제였습니다. 전쟁 이후 한창 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던 우리나라는 공군본부에 투입할 수 있는 자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 공군장관 필레터에게 부탁해 군사원조로 시멘트와 철근, 유리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필레터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건설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미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청하는 철근의 양이 왜 그렇게 많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보니 우리 측에서 계산을 잘못해 필요량에 공 하나를 더 붙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오류는 시멘트와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처음 요청량의 10분의 1만 필요하다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도움을 받은 공군은 1956년 전쟁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건물이었던 공군본부를 완성하게 되었고, 이 건물은 1991년 철거되기 전까지 공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7년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하고 이제는 외교적인 역량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라파 반, 동남아 반, 아프리카 중동 반 이렇게
3개의 조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김정렬은 이 중에서 아프리카 중동반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 지역의 10개의 나라를 돌며 우리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고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로코를 시작으로 튀니지, 리비아, 이디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전혀 없는 곳을 방문해 그곳 국왕과 대통령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등 우리나라 외교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김정렬이 해외 사절단 임무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제7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1958년 미국 CIA의 고위 관리였던 웨인 넬슨이 찾아왔는데 그는 한국에 CIA 지부를 만들고 우리와 정보를 교류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산하에 개별적인 정보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 CIA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선 우리도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보기관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정렬 장관은 장교 20명, 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산하의 정보부를 창설하였고 그 명칭은 중앙정보부로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으로 이우락 준장을 임명했는데 그는 미국에서 3년 동안 무관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해 적임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초창기 미국 CIA와의 정보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라오스 등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라오스는 좌익 세력의 혁명으로 인해 공산화가 되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일까지 고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우락 부장은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79호실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의 존재를 숨겨서 보다 은밀한 정보활동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79호실로 변경된 우리나라 정보부는 5.16 이후인 1961년 김종필에 의해 다시 중앙정보부로 환원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학생들은 데모를 일으켜 경무대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경찰은 그들에게 실탄을 발사해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단독 후보로 출마해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이승만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국방부 장관인 김정렬은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고 이에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가평에 주둔하고 있던 15사단을 서울로 이동시켰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김정렬 장관은 부통령 이기붕에게 찾아가 사퇴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기붕은 순순히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퇴를 한다던 이기붕은 주위 측근들의 권유로 이를 즉시 실행하지 않았고 다만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다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 하야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김정렬 장관은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중앙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했고 결국 더 이상의 희생자 없이 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이제 관심은 누가 다음 정권을 잡느냐였습니다. 당시 미8군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본부에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는 앞으로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확인한 김정렬 국방장관은 미8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을 찾아가 미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군인이 수반이 되는 정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효찬 장군에게 다음 정권을 잡으라는 어조로 의사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맥그루더 장군은 미국은 한국의 외무부 장관인 허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당분간 정권을 잡고 소요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김정렬은 외무부 장관인 허정은 훌륭한 지도자이며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기 전까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가 과도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그의 조언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를 지지한다는 공식 문서를 한국에 보내주었습니다. 1961년 5월 공직을 떠나 한가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김정렬은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이후 이 쿠데타는 표면적으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수장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지도자는 박정희 소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소식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미팔군이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김정렬은 과거 국방장관 시절 인연이 있었던 미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맥그루더 장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 장군은 공산주의자다. 3년 전 이라크에서도 쿠데타가 있었는데 혁명에 성공한 카심 장군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이라크를 공산화시켰다. 우리는 박정희가 공산주의자의 본성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을 진압하기로 했다. 이에 김정렬은 과거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된 과정, 그리고 자신이 박정희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 등을 설명하며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과 맥그루더 장군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부대를 다시 전방으로 복귀시킨다면 미군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63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김정렬을 민주공화당의 초대의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사실 김정렬은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으나 김종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혁명위원회는 3.15 부정선거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한 사건에 대해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를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김정렬은 김종필에게 그의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렬은 홍진기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렬은 민주공화당의 초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의장직을 맡았던 그는 이후 주미 한국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김정렬은 김용식 외무장관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보좌관과 함께 U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례 절차에 들어간 미국은 각국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막 당선되어 아직 당선자 신분이었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정렬 대사는 직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국가 수반이 조문을 오기로 했고 미국은 우리와 혈맹 관계인 것을 고려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반드시 미국에 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렬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대통령 관사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 잠자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깨워 방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시카고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김정렬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직접 거수경례를 하며 명에 의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김정렬은 제7대 전국구 국회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사장,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으며 1987년 5공화국에서는 제19대 국무총리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는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렬 장군이었습니다.